3장 교육과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3장 부분이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쉽게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딱딱합니다. 전형적인 그 과학적 접근이고, 제가 이제 누이 말씀드렸던 사회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타일러부터 한번 볼게요. 그 목표 모형, 합리적 모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딱 좋냐면 연역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연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에서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저기 이제 목표 모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 내용, 교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표 모형, 합리적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목적, 큰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두시고,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이런 식의 이제 접근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 물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론, 모형이라고 하는 그 앞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연역적 접근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타일러가 목표 중심, 합리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타일러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도 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나름의 어떤 새로운 모형이 이제 제시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타일러의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직선적, 선형적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계획과 전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서 종결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 책 40페이지 그렇죠, 41페이지 아마 이제 거기서 우리들이 이제 봤어요. 타일러가 41페이지네.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계획 수립 시 이제 4가지 질문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시가 되는 게 이제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 그 질문 4가지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직선적인 계열에 따라서 진행한다. 목표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교과 내용, 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고, 조직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서 평가하는, 그래서 목표 달성 모형입니다. 특정한 학습 경험의 가치는 학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다음 평가 중심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활동의 역할이 학생들의 성적을 판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고 전개된 교육과정의 효과를 검증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측면이 수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합리적, 처방적 모형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자가 각 단계에서 수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처방적 모형이에요. 연역적 모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교과로부터 각 교과의 단원으로 진행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목표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다는 하는 점에 있어서도 연역적 모형이에요. 장점.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단순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해가 쉽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한다. 교육과정 개발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행동과 학습 경험을 강조해서 평가에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세분함으로써 교육 목표에 대한 교육과정 관련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어떤 교과, 어떤 수업 수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유용성이 있다. 교육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개발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개발성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합성을 띈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간파해야 되는 직관적으로 조금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타일러가 이제 연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플라톤 이래로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있어요.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갖다가 해석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식이 있어서 전형적인 그런 어떤 서양 철학에 있어서 구조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타일러의 이 합리적 모형, 연역적 모형, 목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이런 타일러의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체제 모형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일러 모형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의 이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기준이 되는 모형은 바로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그것의 어떤 반대 내지는 그것의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귀납적 방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톤의 상대의 적인 학문적 접근을 취했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접근을 갖다 취하는 겁니다. 귀납적 방법. 이 반대죠. 그러니까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론, 어떤 결론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타바의 귀납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랜덤하게 아주 거칠게 좀 얘기하자면 두 가지 접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연역적 접근 방법, 그다음에 귀납적 접근 방법.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상 방법론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힌트를 주고 방법론상의 어떤 개혁을 갖다가 도모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다가 투영시키는 거죠. 방법론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갖다가 꾀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실존주의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이제 살펴봤지만 방법론상에 있어가지고 실존주의나 해석학이나 아니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걸 갖다 이제 좀 기여를 하셔야 돼요. 예. 직관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기본적으로 서양 학문이 구사해 오고 있는 구조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풋노트다, 각주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접근을 하면 쉽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 그러면 구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짜임새가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예외적인 것만 몇 가지를 갖다가 곁들여 놓으면 대부분의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 등력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형식 도야설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화설, 그렇죠? 형태 이조설, 그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 계속 그렇게 교수학습, 이론이 됐든, 교육 행정에 있어서의 내용이 됐든, 교육 평가에 있어서의 내용이 됐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목표의 원천은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이 목표이고, 그것이 왜 목표로 선정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모형을 개발했을 때 있어서 미국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게 완비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목표 선정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죠. 자, 설정한 목표와 교수학습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일러가 교육과정학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 나름의 모형을 개발해서 할 그 시점이 있어가지고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합리적 모형에서는 적절히 다뤄주지 못하고 있다. 자,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수학습 상황이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밀접한 어떤 연관성을 띠고 학문적인 어떤 완성을 기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았어요. 교육 목표를 학습 내용보다 우위에 두어 학습 내용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킨 면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죠. 형식하고 내용을 대비시키는 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형식. 그러니까 이거는 틀이에요, 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게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알맹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 핵심은 이거예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형식과 내용이 있어가지고 핵심. 이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목표, 이상, 이걸 담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수단과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 내용을 따질 때 있어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되죠. 그렇죠? 중요성을 갖다가 따질 때 내용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따진다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목표하고 내용을 갖다가 대비시켜요.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이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과정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체계를 세우면서 목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아래에 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대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상이에요, 이게. 그죠?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과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이상과 방향을 갖다가 구현해내는 수단과 방법의 특징을 가진 거예요. 자, 수단과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단과 방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3번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표에 따라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조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자, 수단으로 전환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데 비판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교육 목표의 행동적 진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목표의 행동적 진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 타일러가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있어서 블룸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구호처럼 선언처럼 목표를 갖다가 제시하지 않고,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후학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표의 행동적 진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지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인지교육이라고 한다면, 수치로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 교육도 있고요. 그죠? 감정 교육도 있는 겁니다. 행동 교육이 있어가지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측정하는데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사람은 100m를 갖다가 15초에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예요. 그걸 못했다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죠? 바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번째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점으로. 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만을 간주함으로써 잠재적 교육 과정에는 내면적 인지구조의 변화,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 성취를 위한 평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업이 평가에 종속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은 타일러가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치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러한 측면에 매몰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교육 내용의 성장에 대하여 방향만 제공할 뿐 직접적인 다급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탈레 그 목표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니에요.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거는 뭐, 콕 집어가지고 목표 모형만의 어떤 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교육과정 개발을 단순하게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준다. 저는 그 반대로 보는데, 사실. 왜냐면, 이 역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지만 그 확산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확산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딱 떨어지는 어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구조화된 어떤 그 틀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이제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 봤잖아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렇죠? 그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우리 책에서 이제 63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의 세 가지 원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옵니다. 그래서 그 63페이지에 책에서 보면 교육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습자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대한 분석을 하고 현대 사회의 요구 파악, 그게 이제 사회의 요구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러겠죠. 교과 전문가의 견해를 파악을 하고 그렇겠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육 목표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걸음체, 우리 걸음종이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교육 철학이고 여기는 이제 A로 먼저 학습 심리학이 나오는데 제1 걸음체로 이제 교육 철학을 제2걸음처럼 이제 학습 심리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심리학, 잠정적 목표를 학습자가 달성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걸음처럼 잠정적 목표가 교육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갖다 판단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데, 합의성, 포괄성, 일관성, 달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합의성, 동일한 가치와 학습해야 할 기능이 합의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고 포괄성, 목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치를 포괄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가. 또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경험을 갖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와 애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의 문제가 바로 학습 경험의 선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래서 학습 경험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경험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경험 선정을 위한 원칙이에요. 기회 원칙. 학생들이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가능성. 학생들이 현재 수준에서 경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하나의 목표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경험을 갖다가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의 기준, 수직적 원리, 그 다음에 수평적 원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직을 해주는 거예요. 수직적 원리. 계열, 순서, 시간적 체계성에 따라서 이제 조직하는 게 수직적 원리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영어, 2학년 영어,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원리겠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4학년 수학, 이게 이제 수직적 원리예요.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계속성.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수준에서 단순 반복해 주는 것이 이제 계속성이고,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수준에서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겠죠? 좀 더 어려운 거.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가령 함수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함수보다 2학년에서 배우는 함수가 좀 더 어렵겠죠. 3학년으로 가면 더 어렵고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계열성이에요. 그다음에 수평적 원리, 연관성 있는 교육 내용을 같거나 비슷한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으로 범위와 통합성이 이해하답니다. 그래서 범위는 학습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의 범위를 구성하는 원리이다. 통합성, 교육 내용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평적으로 연관 짓는 것을 통합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학습 경험의 조직 구조, 상층 구조, 교육과정의 지식인 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과 구조, 광역 구조, 중액 구조, 활동 구조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우리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 유형 48페이지, 49페이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유형이라고 해서 분과형, 상관형, 융합형, 광역형 얘기했었고 중액 교육과정. 그래서 그 53페이지의 유형, 교과 중심 중액, 학습자 중심 중액, 사회 중심 중액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뒤에 봤었던 통합 중심, 통합 교육과정 해가지고 그 60페이지에 나왔던 교과 간 연계 형태, 학문 간 연계 방식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층 구조,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중심 구조예요. 교육과정의 큰 틀을 정한 다음에 각 하위 영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열 구조가 있고 비계열 구조가 있고, 그래서 계열 구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학문 체계에서 계열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영역을 찾아내서 교육과정을 계열성 있게 묶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비계열 구조는 학기나 학년과 같은 일정한 기간에 맞추어 교과목을 비연속적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집합과 함수를 배우고 2학기에는 도형과 확률을 배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층 구조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작은 단위로 이제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1시간, 2시간 또는 1일, 2일의 단위로 주제, 특정한 문제에 관한 학습 경험을 한 단위로 묶는 구조. 그러니까 과보다 조금 길게 구성하고 단원, 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성 있게 조직한 다음에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으로 주제보다 넓은. 그러니까 과보다는 주제, 주제보다는 단원. 이게 이제 좀 더 확장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성과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가 교육 과정이나 학습 지도를 통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평가의 중요는 교육 목표이고, 평가를 통해 발표해야 하는 것은 교육 목표의 달성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행동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평가는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한 번 이상 실행되어야 하고, 평가의 결과는 교육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 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평가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는 보다 나은 개선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어서 타바의 귀납적 단원 개발 모형 이렇게 되어 있죠. 개념을 보면 타일은 이제 기본 모형을 보완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기본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유용한 학습 경험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설계자가 우선적으로 학생의 욕구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 경험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에서 출발해서 차츰 더 추상적인 것으로 접근해 나가는 귀납적 교수에 따른 학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방적 모형이고, 이제 앞서서 아침에는 타일러도 처방적 모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요구 진단을 통하여 교육과정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모형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요구들에 따라 가지고 수정하고 변화를 꾀하고, 그래서 결론 단계에 이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자, 목표명 같은 경우는 한번 목표를 정해놓으면
어렵죠? 목표 자체를 갖다가 수정하지 않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려운데, 물론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목표 모형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예, 목표 수정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한번 이제, 목표가 이제 정해진 것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품이 들죠. 다른 이제 타바의 귀납적 개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제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귀납적 개발 방법입니다. 단원 개발에서 교과 구성으로 이제 진행한다. 그래서 시험적인 단원 개발을 해서 시험적인 단원을 실행해보고 시험적인 단원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범위와 계열에 따라서 단원 배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단원의 보급. 그러니까 이제 시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측면에 더욱 강조점을 두었다. 그다음에 교사 중심인데요. 자, 그 아동 중심 모형, 뭐 교사 중심 모형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에서 교사 역할을 중시하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 하향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장 지향적인 것. 그래서 이제 교사 중심입니다.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주체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양자의 분리에서 오는 이론과 실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역동적 모형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실험을 행하고 그 실험을 기반으로 틀이 개발되면 교육과정은 새로운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인 요구 진단을 통하여 교육과정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 모형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단계를 갖다가 이제 세분화했어요. 수업 수준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타일러는 사회, 교과,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요구나 의견을 분석했지만 타바는 좁은 범위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타일러나 타바는 모두 단선적이죠. 쭉 내려옵니다. 타바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각 단계에 보다 많은 정보들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내용에 관한 것과 개별 학습자에 대한 것을 이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타일러는 연역적 모형이고 타바는 귀납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 단계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시험적인 단원 개발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구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용을 선정을 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요거는 같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딱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하고 학습 경험에 조직을 하고 이렇게 되죠. 요 큰 대강 밑에 이렇게 구체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내용, 방법,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균형과 계열성의 검증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이제 시험적인 단원 개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인 단원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해봅니다. 시험적인 단원 개발 단계를 토대로 해서 하나 이상의 학년 수준들과 교과 영역들로 확대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시험적인 단원의 수정과 보완하는 거예요. 개발된 단원들을 수정하고 통합해서 모든 유형의 학년과 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계열에 따라서 이제 단원을 배열하고 여러 개의 이제 단원을 구조하여 전체 범위와 계열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단원을 보급하는 겁니다. 새 단원은 실제 수업에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정착시키고 교사들의 현직 연수 등을 통하여 확산시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 6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이라고 명칭을 이제 붙여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본 관점에서 타바의 이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겠죠. 목표 속에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타일러의 어떤 영역 모형, 합리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단계에 있어서 교사의 의견, 그리고 이제 교사들로부터 교수를 받는 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이제 의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 과정에 제대로 이제 그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타일러 합리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목표라고 하는 게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쭉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 현장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타바의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도대체 타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귀납적인가? 저도 타바 모형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가 싶기도 해요. 이게 정말 귀납적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건가? 그래서 타바 모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자체는 타일러의 어떤 교육 모형을 갖다가 이제 교육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로서의 가치가 크고, 타바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로 객관 시험에 나올 때 타바 교육과정 모형은 연역적 모형이다. B 틀린 것.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워커의 자연주의적 모형, 수기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봤던 타일러가 됐든 타바가 됐든 둘 다 이제 우리 1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표 모형, 합리적 모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합리적 그러면 영역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타일러하고 타바가 어떤 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요시 생각됩니다. 타바 같은 경우에도 시험적으로 단원을 개발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례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제 요구의 중요성, 그러니까 교사, 학습자의 이제 요구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강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워커의 이제 자연주의적 모형, 수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합리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타일러 합리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나름 지목을 해서 지적을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발이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에 처방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워커는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기보다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워커의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모형이고 과정지향적 모형이고 덜 선형적이고 유동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자연주의적인 모형이 뭘까? 우리 루소의 자연주의를 생각하면 돼요. 자연주의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타일러나 거기처럼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이것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쭉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험적인 단원이 됐든 중간에 무슨 요구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냐?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더라.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현장에 있어가지고 학교 현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측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날고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가 그러면은 반영하는 교육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이 바로 이제 자연주의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기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개발 열차, 토대다지기, 플랫폼, 강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표방한 견해들을 검토하여 교육의 이념, 신념, 방향성 등을 정하는 것이.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누군가가 탁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말하자면, 교육과정에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대 또는 강령은 다양한 개념, 교육과 관련된 여러 이론, 심사숙고된 목적, 이미지, 절차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있었던 타박 모형과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측면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뭘 하느냐. 수기, 딜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단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기는 주어진 교육과정 문제를 설득력 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논의하며 유명한 교육과정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작은 결정 하나라도 관련된 모든 집단의 입장과 가치를 탐색을 하고, 그래서 적절한 정보를 확인해서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대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수기 단계에서 선택한 대안을 실천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로 교육 프로그램의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래서 설계 종류를 보면 명시적 설계, 명시적으로 설계, 함식 설계,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취해진 행동 방침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겁니다.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대로 뜻은 가상하나,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러면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동안에 실제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표를 질서함에 있어서 행동 목표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에서 출발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을 특수한 상황에 맞출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러니까는 이거 뭐 그래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자들이 다른 입장에 반응하고 수기하기 위해 대화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하죠. 시간도 많고 정말로 자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좋겠죠. 타협 모형과 다르게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합의가 안 되어도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뭐 그렇긴 해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언제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점,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에 적절하지만 소규모 단위학교 개발 과정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나오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한 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수기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상적이고 논쟁적이지 않은 교육과정 계획 활동도 많으며 끝까지 자기 입장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 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거 일상적이고 논쟁적이지 않은 교육과정 계획 활동도 많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갖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끌어져 갈 가능성은 높고, 계획에만 초점을 두고 설계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교육과정 설계가 완성된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그렇죠. 수기를 강조하고 합의를 강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구체성을 강조하고 현장을 강조하긴 하지만 실현 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명료하던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